그리고 또 프랑스를 가시게 됐을 때 사실 막상 두렵잖아요. 빨간색 그 한불 사전 그냥 하나 네. 어깨에 이렇게 팔에 딱 끼우고 네, 그 팔에 딱 단어 끼고. 있죠? 뭔지 알죠? 채널의 수준이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렸던 거 네네. 그리고 이집트에서 열렸던 그 두 개의 행사를 제가 기획을 하고 운영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채용 담당자분이 이제 흥미로웠던 거죠. 학생인 네가 우리가 주최한 행사에 왔다고? 너 뭔데?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윤혜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UNDP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령님을 모셨습니다. 와, 해줘야 되는데 불밖에 없어서 효과음 좀 넣어주시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윤혜식 TV에서 많은 분들을 제가 소개하고 인사드리긴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UNDP를 사실 저도 아주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 소개나 이런 것들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송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개발계획 UNDP에서 디자이너 그리고 번역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송정이라고 합니다. UNDP 그 유엔개발계획은 한국 사무소 같은 경우는요. UNDP SPC라고 서울정책센터는 지금 고려대학교 안암에 있는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고 이건 2011년에 설립이 된 UNDP 서울정책센터입니다. UNDP는 지금 한국과 굉장히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1963년부터 2007년까지 약 40년간 이제 한국의 그런 경제 발전과 그런 복구를 위해서 약 270여 개의 프로젝트를 UNDP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한국이 네. 이제 OECD의 그 개발원조위원회라고 DAC에 이제 최초로 이제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2009년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보면서 제가 이런 한국 사례와 같은 국제개발 협력의 선순환에 좀 이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 좀 UNDP를 저도 목표로 삼고 UNDP에서 일하면서 나도 좋은 일에 동참하고 네. 싶다라는 마음으로 2009년도에 된 거예요. 네 원조 수원국에서 수원국에서 후원국, 공여국으로 공여국. 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네. 유일한 국가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이게 저는 되게 새롭게 다가오냐면 사실 제 아내가 NGO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아내가 근무했던 지금 그 기관도 비슷한 거예요. 그 후원을 받고 있었던 나라에서 네. 후원을 해주는 나라로 된 게 거의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맞아요. 하는 케이스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 진짜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한각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고 오늘날의 한국의 그런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늘 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될 수 있는 그 또 다른 사례를 좀 찾아나기 위해서 뜻깊은 일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되게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국제기구도 되게 많잖아요. UNDP를 딱 찍어가지고 관심이 언제부터 생기시나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많은 국가들, 그 국제 기구들이 있긴 한데 이제 UNDP가 좀 가장 좀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는 국제개발 협력을 위주로 초점을 두고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점점 지금 다양한 또 분야로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환경 분야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속한 부서도 환경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제개발 협력을 넘어서 또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이러한 선순환의 예를 시작하기 위해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UNDP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서울 정책센터가 우리나라에 있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또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하면서 바로 제 연구실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보고 네, 자주 보고 그러니까 자꾸 안면 네네. 트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어디에서 그럼요. 있느냐가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란 말도 그렇고. 그럼요. 저도 유엔에 네. 친구 따라 가게 됐어요. 아 그러세요? 그 친구분은 지금 지금 유네스코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때 한번 저희가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 중에 제가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사실 고등학교의 그 히스토리가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처음에는 미국을 먼저 가신 거죠. 맞습니다. 그죠? 미국에 계셨다가 어떻게 유럽으로 가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네. 것 같아요.
제가 앞서 그 친구 따라 유엔에 네네. 가게 됐다고 했는데 전 참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프랑스도 사실 친구 따라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굉장히 학교가 좀 작고 외국인이 많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타지에서 온 이제 외국인 학생이 이제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에 좀 적응하는 모습이 좀 안쓰러우셨는지 네. 이제 저희 학교에 있던 이제 연극반 선생님이 계셨는데 너 외국인이지? 그래서 우리 집에도 외국인이 한 명 있어. 그러니까 너희 둘이 둘 다 이제 타지에 나온 외국인이니까 잘 맞겠다. 둘이 친구하면 좋겠다. 말씀하시면서 좀 감사하게도 되게 초대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갔더니 웬걸 이제 알리스라는 파란 눈에 너무 예쁜 프랑스 여자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프랑스의 문화나 뭐 교육 체계, 다양한 환경, 생활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그때 굉장히 인상 네. 깊었고 뭐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 온 사람을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이제 흥미를 갖고 이 나라 내가 한번 직접 가서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당장 부모님께 전화했죠. 엄마 아빠 나 프랑스 보내줘.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가게 됐어요. 그래도 프랑스를 가시게 됐을 때 사실 막상 두렵잖아요. 낯선 곳에 갔을 때 친인척이 없고 지인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면 되게 외로웠을 텐데 프랑스 갔을 때는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 가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상 뭔가 도전하고 싶을 때 그렇게 특히나 어린 나이에 뭔가 도전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실 주저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나이 들면서 도전에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잃을 게 더 많고 생각할 게 많아지고 이전처럼 마냥 어릴 때만큼의 시간은 없고 나에게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체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마냥 예전처럼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때는 오히려 이제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험악하고 무서운 곳인지 몰랐기 때문에 네, 낙천적으로 그냥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약간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몰랐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프랑스 갔을 때 또 사실 궁금한 게 되게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프랑스에 꽂히셨어. 이 질문. 왜냐면 작년에도 프랑스를 갔다 왔지만 아, 예, 프랑스 러버이시네요. 예, 그 영어 외에 또 다른 언어를 한다는 게 맞아요. 어려웠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고 가신 건지 전혀요. 전혀 저도 프랑스 한마디도 모르고 무작정 이제 네. 유학길에 올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죠. 그 빨간색 그 한불 사전 그냥 하나 네. 어깨에 이렇게 팔에 딱 뭐지? 끼우고 네, 그 팔에 단어 딱 있죠. 끼고? 뭔지 알죠? 뭐지? 프랑스어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가지고 어제 어깨춤 아닌데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아시죠? 아시잖아요. 뭐지? 불어로 해주세요. 지금 저 프랑스어로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이렇게 오다.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채널의 수준이 아니에요. 저도 한불 사전을 한 손에 들고 무작정 들고, 이제 네. 비행기를 탔는데 당연히 이제 처음에 저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가긴 했고 이제 기본적인 인사말 뭐 배고파요 화장실은 어딘가요 이런 거를 배웠는데 실제로 그 똑같은 표현이어도 너무 말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렇죠. 또 이제 다양한 억양들 또 다양한 높낮이의 음성으로 말을 하니까 정말 알아듣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을 사귀려고 이제 다가갔는데 약간 프랑스 친구들은 그런 게 있어요. 본인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네.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너 프랑스에 왔으면 프랑스어로 얘기하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차라리 하더라고요. 한국어로 하시지.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프랑스어를 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없겠구나라는 걸 딱 그때 깨닫고 집에 가서 이제 매일매일 단어에 있는 것들을 네. 매일매일 공부를 해서 다음날 이렇게 문장으로 써봤어요. 이제 똑같은 하나의 문장을 갖고 매일매일 한 50명의 친구들 와서 Qu'est-ce que tu vas faire ce week-end? 뭐 이렇게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다음날은 이거 물어봐야지. 다음날은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계속 똑같은 문장을 반복적으로 여러 네. 명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문장들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익히고 소화하고. 제가 이렇게 물으면 계속 50번을 똑같은 문장을 그날 물어보잖아요. 그럼 절대 그 문장을 제가 까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나만의 그 어휘나 표현들을 제가 쌓아가면서 저만의 그런 사전을 만든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래서 6개월 동안 살면서 이제 그 프랑스어 중에 이제 언어 그 능력을 검증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네. 이제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A12, B12, C12가 있는데 제가 6개월 만에 B2를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고
돌아올 때쯤 C1이라고 가장 이제 원어민 수준의 가장 고급 수준의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하고 오는 그런 사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중에도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렇죠. 사실 이외에는, 언어 때문에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 취준생뿐만 아니라 사실 수험생들, 특히나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 그런 친구들이 국제기구에 가려면 제일 고민하는 게 아마 언어가 아닐까 맞아요.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공부하시고 하는 게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또. 맞아요. 네. 저도 지금 제3 외국어로 독일어를 공부를 하고 있긴 또 한데, 하세요? 네, 이게 그 현재 과업이나 이제 네. 현재 삶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우선순위들을 먼저 실행을 하고 남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참 제가 프랑스에서 프랑스어에 대한 그 들였던 시간이나 노력만큼 좀 같은 그런 아웃풋을 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때는 저는 이제 6개월 1년 만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언어 실력에 있어서 일취월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5년 동안이나 독일어를 공부를 하는데 하나도 늘고 있지 않을까 스스로 분석을 해봤을 때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동기부여. 내가 지금 당장 프랑스어로 공부를 해야 하고 되니까.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프랑스어로 업무를 당장 해야 하고 프랑스에 살면서 프랑스에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조건 배웠겠죠. 근데 당장 제가 지금 유엔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영어와 프랑스어이고 독일어는 이제 주 유엔 공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하지 않아도 크게 제 과업이나 뭐 업무를 네. 시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제가 동기부여가 덜 돼서 그만큼 시간이나 노력을 덜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언어를 잘하고 싶으면 계속 그 언어만 생각하고 그 언어와 사랑에 빠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 환경에 뭐 몸을 던져 넣어야 사실은 느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 절실함과 네. 그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네. 무엇이든지 실력이 빨리 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엔에는 워낙 다양한 국가나 문화, 배경 출신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인 듯 영어 아닌 영어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다양한 억양과 또 표현법과 또 이제 발음들 이런 거를 이제 적응을 하는데 조금 저도 이제 각 나라마다 출신마다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것이고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이제 AI가 잘 발달이 되어서 네네. 저는 모든 회의를 다 녹화를 합니다. 오. 녹화를 해서 챗GPT에 여기 녹화본 있어. 이거 네네. 음성 파일로 변환해줘. 그리고 추출해서 이 회의록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해줘. 그리고 다시 그 녹취록을 다운받아서 자 오늘 회의 내용 요약해줘. 여기서 네. 상사가 나에게 시킨 일이 뭔지 과업을 요약 정리해줘. 굉장히 제 업무를 편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그러면은 저기 챗GPT도 이제 음성 인식 되잖아요. 네. 그거 스피커폰으로 많이 하세요? 독일어 공부할 때? 독일어 공부는 이제 좀 내려놓지 오래됐고요. 저는 주로 이제 업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왜냐면 당장 업무하는 게 가장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니까 그래서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네. 제가 요즘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 AI 서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강의할 때도 많이 쓰는데 그 구글이 이번에 제미나이 나오면서 2.0 나오면서 그 기술 접목한 노트북 LM이라고 있습니다.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문서를 업로드를 하고 나서 이 문서를 기반으로 얘가 대화 형태로 만들어줘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대화 형태이기 때문에 AI가 캐릭터를 하나 선정하고 또 다른 캐릭터를 해서 둘이가 대화를 하거든요. 내가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내가 업로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얘네가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점핑해가지고 3자가 대화를 하는 거야. 이 주제로. 너무 재밌다. 네, 언어 배우는데 굉장히 빨리 할 수 맞아요. 있겠더라고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늘 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빙의해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는 편인데 그 대화에 내가 낄 수 있다면 진짜 언어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요즘 될 것 같아요. 누구 많이 따라하세요? 저요? 지금 요즘은 좀 바빠서 많이 못 보고 있는데 저는 네. 네. 예. 네. 사실 저희가 질문지 가지고 막 질문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중간중간에 그러니까요. 그냥 드리는 거 맞아요. 지금 드리는 어느 거거든요. 질문도 다뤄지지 않아서 네. 이 대화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국제기구에 인터뷰를 할 때 국제기구들은 지원 동기 묻잖아요. 근데 왠지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회사를 지원을 할 때 우리 회사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이러이런 지금 포지션이 필요하고 당신이 와서 이런 업무들을 해야 돼. 이게 가장 메인인데 보통 지원할 때 그런 거 많이 묻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국제기구를 꿈꿀 때 이제 마냥 네네. 환상을 가지고
뭐 평화로운 곳, 아름다운 곳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제 보여지는 프로필을 좀 중요시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뭐에 능하며 어떤 역량과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평가하는 자리가 채용 그렇죠. 과정이라고 느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국식으로 이제 면접을 준비를 해서 한번 면접을 간 적이 있는데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되게 넌 요즘 뭐가 제일 설레? 어떤 생각으로 요즘 되게 설레면서 일하나? 들어오는지. 근데 그거는 누구도 나에게 그런 따뜻한 질문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죠. 뭐라고 답하셨어요? 근데 당황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든 이 직무와 연결해서 나는 요즘 뭐 예를 들면 국제개발 협력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너네 그런 일 하지? 이러면서 그거 잘해 이렇게 어필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나의 뭐 실력이나 나의 역량이나 기술을 좀 판단받고 평가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장점을 어떻게 하면 좀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지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좀 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면접 자체가 내가 평가받는 자리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인지 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뭔가 상사나 그런 아랫사람의 그런 계급적인 그런 네네. 위계 질서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정말 이 팀에 들어왔을 때 다른 팀원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많이 보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느껴졌어요. 그 국제 요즘 기구의 되게 많이 뭐 화제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한데 컬처 핏 맞는 지원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그런 컬처 핏 우리 회사의 문화에 맞는 사람이냐 그런 아티클들 보면 문화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찾지? 일단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고 인터뷰에서 그런 게 찾아지나? 아무리 대화를 한다고 해도 저도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질문보다는 오히려 이 친구랑 같이 일하게 되면 우리 팀원들이랑 뭔가 좀 시너지 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국제기구 면접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CBI 인터뷰라고 해서 이제 Competency Based Interview라는 건데 이제 네. 역량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어떤 과거에 나의 하나의 역량을 좀 드러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있었을 때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처했냐가 미래에 같은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얼마나 그 문제나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원리나 네. 원칙에 기반하는 그런 형태의 면접인데 정말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국제기구는 워낙 다양한 국가나 배경 출신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너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랑 일을 해봤어? 그럴 때마다 어떠한 문화적인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니? 그래서 그런 갈등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어? 라고 물어봐요. 맞아요. 그러면 그 갈등을 잘 해결했다면 네. 이 사람이 우리처럼 다문화적인 팀에 들어왔을 때도 잘 어우러지겠다라고 이제 그러한 결론을 좀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갑자기 그 말씀 주시니까 옛날에 또 생각이 딱 나는 게 예전에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저희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그러니까 진짜 다인종이 모여가지고 다국가 팀이었는데 7명이었는데 국적 겹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실수라기보다 저는 이제 제가 살아온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중국인 친구가 저한테 티벳이 어느 나라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티벳은 티벳이지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되게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중국인이고 티벳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소수민족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나한테 묻더라고요. 데이빗 그러면 너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야? 라고 다시 또 물어보는 거죠. 독도 당연히 한국 땅이지. 근데 야, 너 만약에 내가 독도 일본 땅이야 그러면 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라고 다시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글로벌한 조직이 되게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배웠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새로운 팀에 합류하거나 어떤 팀의 새로운
분이 이제 합류를 했을 때 스스로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가 절대 정치나 종교적인 얘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기. 그리고 사전에 이제 물어봐요. 이제 나는 뭐 예를 들면 특정한 그 출신의 국가의 사람과 만나보는 건 이렇게 처음이다. 너무 반갑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네가 온 그 국가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되게 기쁘고, 혹시라도 내가 뭐 너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 혹시 실수하게 되면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한다고 이제 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늘 물어봐요. 늘 물어보고 확인하고 좀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지키면서 일을 하면 크게 문화에서 오는 그런 갈등이나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나 말을 안 해도 제스처로 기분 나쁘게 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특히나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 미국 네. 대선 이기고 네. 전체적인 어떤 전 세계 분위기가 약간 자국 중심주의로 흘러가고 강대국 중심으로 좀 급변하게 지금 재편되고 있고, 최근에 사실 유엔 에이드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가 지금 존립이 힘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협력하고 연대해야 되는데 많이 좀 힘들어지고 있다, 점점점. 맞아요. 뭐 그런 생각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나누는 사람이 더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누고 거기에서 더 얻는 게 더 많은데, 아직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깨닫기에는 조금 우리 세계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그쵸.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금방 이제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게 일반 뭐 국내 대기업 이렇게 지원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국제기구에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어디를 좀 봐야 된다거나 어떤 정보를 좀 남들보다 좀 준비를 해야 경쟁력 있게 준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좀 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감사하게 환경부에서 이제 제가 그 유엔 인턴십에서 유엔 취업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의 기사로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 기사를 나중에 공유해드리겠는데, 기사에서도 똑같이 이제 합격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본적인 좀 자격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유엔을 목표로 두고 지금 계획한 지가 어느덧 한 10년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유엔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겠다 생각을 했던 게 2019년 정도예요. 이제 입사를 하려면 어떤 사람들을 도대체 뽑나 봐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저는 유엔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유엔 인스피라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데, 유엔 모든 기관의 채용 공고를 다 한 곳으로 모아둔 그런 일종의 허브 같은 곳인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유엔 공고들을 이제 몇십 개씩 보면서 공통적으로 찾았던 부분들이 석사 학위, 그리고 최소한 2년의 유관 경력, 그리고 뭐 영어, 그리고 그게 인턴십까지 포함이 되나요? 보통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계약직이라도 되고 아니면 비슷한 업계 경험만 되는 건지. 인턴 같은 경우는 꼭 석사 학위를 요하진 않고, 네. 그리고 0년의 유관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턴 같은 경우는 학사도 지원 되고. 가능하고, 또 네. 어떠한 뭐 인턴십이라든지 업무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지원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앞서 얘기하면 그 석사 학위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일단 2년의 유관 경험을 채워야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환경 잘 말해야 돼요. 환경공익전문재단인 환경재단에서 네.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2년간의 유관 경험을 쌓고 이제 2년 채웠으니까 석사학위를 따러 가보자라고 해서 대학원을 진학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영어도 했고 이제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까지 섭렵을 했으니 이제 나는 유엔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제 네. 맨 땅의 헤딩이니까 이러한 그렇죠. 정보들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얻었냐? 저는 다행히도 이제 학교나 이제 지자체에서 그 운영하는 뭐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한국 외교부에서 매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라든지 또 학교마다 이제 뭐 취업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뭐 국제기구에 진출한 선배와의 간담회 이런 특강 같은 걸 많이 네, 해줘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국제기구 특강들은 다 참여를 해서 거기 강연자분들께 이제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나도 국제기구에 입사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고, 링크드인도 잘 활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감사하게 저희 학교 선배님 중에 이제 독일 본에 있는 유엔 기후변화에서 이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특강으로 이제 찾아뵙고 개인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해서 실제로 독일까지 그분을 찾아뵙습니다. 오, 진짜 내돈내산해서. 네, 내돈내산. 그게 좀 아까울 수 있는데요. 저는 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직접 제가 찾아뵀어요. 그분만 보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분께 이제 여쭤봤어요. 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십은 실질적으로 공고에는 0년의 경력 필요 없고 학사학위만 있어도 돼라고 적혀 있지만 그분이 저를 위해서 전략을 짜주셨어요. 제가 컨설팅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저도 국제기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진입장벽이 낮은 인턴십부터 도전을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송정 씨는 이미 석사학위가 있으시고 4년의 유관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 어떠한 경력이나 학위를 요하지 않는 인턴십에 지원을 하면 오히려 채용자들의 입장에서 눈에 띌 거예요 라고 저를 전략을 짜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행에 옮겼고 첫 번째 그 UN 인턴십에 합격을 해서 독일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또 경력이 있었던 상황인데 4년 경력을 어떻게 보면 인턴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지 않는데 이 경력은 그러면은 묻어두고 인턴십을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죠? 오히려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거의 프로젝트 매니저, 그러니까 팀장의 자리에서 이제 인턴으로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간 거죠.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이게. 근데 그만큼 유엔은 국제기구는 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요. 저도 인턴십에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그 공고에는 그렇게 진입 장벽이 낮은 것처럼 적혀 있으나 네. 매일매일 인턴십이라도 지원서가 거짓말 안 하고 200개씩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제가 뽑혔을 때 와, 나 어떻게 됐지? 물어봤어요, 나중에. 나 왜 뽑으셨냐고. 저 왜 뽑으셨어요? 라고 채용 그 담당자분께 여쭤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너가 석사학위가 있었고 다른 지원자들은 정말 학사, 학부생에 아무런 경험이 없었는데 네, 너는 이미. 4년의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우리는 이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지원자를 찾고 있었는데 네, 우리가 네. 찾고 있는 그런 인재상에 네가 부합을 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고 해서 매년 이제 197개국의 이제 수장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탄소 배출 감축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는 그런 자리인데 26 그리고 27 그렇죠. 네,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렸던 거 네네. 그리고 이집트에서 열렸던 그 두 개의 행사를 제가 기획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출장으로 가서 그 행사를 이제 기획하고 운영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좀 되게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원에 다닐 때 교수님이 감사히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가주셨는데 이제 그 행사를 매년 주최하는 기관이었던 UNFCCC라는 그 기관에 제가 인턴십을 지원을 했고 채용 담당자분은 이제 흥미로웠던 거죠. 학생이 네가 우리가 주최한 행사에 왔다고? 너 뭔데? 이렇게 약간 그게 훅이 돼서 그들의 그 관심을 제가 끌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때 이제 환경부 그리고 뭐 산림청과 협업해가지고 한국 그 각 국가마다 이제 홍보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관에 그 부대 행사를 제가 한 2개 정도 기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좀 높이 평가해 주셔서 저를 인턴으로 뽑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네. 이 타임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고등학교 때는 기후 관련된 기관이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게 대학 학부하고 나서 이제 생겨서 그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신 건지. 2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유네스코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이제 되게 키도 크고 멋지고 러시아에서 나고 자란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처음 만났는데 이제 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맛있는 거 왜 안 먹어? 그래서 고기 안 좋아해?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이제 환경적인 이유로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건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네. 저는 그때 비건이란 단어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때가 몇 년 정도? 이렇게 하면 제가 나이가 드러나는데 네. 네. 대학생 때 대학생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청춘일 때. 청춘일 때. 오케이. 2년 전이라고 하시죠. 네. 네. 그런 친구 덕분에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배출되는 그런 탄소나 메탄가스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계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 친구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네덜란드로 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너무 멋지고 같은 동갑이지만 제가 좀 닮고 싶은 굉장히 롤모델 같은 친구여서 너 환경한다고 하면 나도 할래. 그래서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도 그런 쪽으로 그럼요. 되게 농업, 환경. 또 제 아내 얘기해야 돼. 제 아내가 오늘 자주 등장하시네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아산재단에서 아, 하는 진짜요? MBA를 했어요. 대박. 저 아산재단에서 전액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었어요. 그래서 아산재단에서 하는 그 NGO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MBA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신청해서 돼가지고 프로젝트를 일종의 탐방을 네덜란드 가서 현장 하더라고요. 연수 같이. 네, 그래서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그 운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에 쓰레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쓰레기를 그 수거하는 아, 그런 NGO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플로깅. 네, 플로깅을 이게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그냥 쓰레기 줍는다 했는데 프로젝트를 하는 NGO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트에다가 회사 기업 로고를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에. 그걸 뭐 또 그린 워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그렇게라도 하면 좋다고 그쵸. 보거든요. 네, 너무 이게 그린 워싱 막 이게 사람들이 이러니까 다들 너무 그래요. 몸살이는 것 같아. 좀 해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좀 좋은 일은 제가 봤을 때 좀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좀 많이 알려지고 너무 이게 상업적으로 가는 거는 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네덜란드 그런 게 또 되게 발전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으로는. 독일과 네덜란드가 환경 네. 분야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집 지으면 패시브 하우스로 아, 하려고. 독일이 그 패시브 하우스 되게 잘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갑자기 이제 훅 가봐.